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양평에서 만난 할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상상조차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 저희 부부가 양평으로 이사 온 건 4년 전이었어요. 남편 이상철과 저 박가연. 우리는 서울의 복잡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았지요. 나이 52, 남편은 54.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 이제는 우리만의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단독주택. 처음 이사 왔을 때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강희숙 할머니, 올해 87세. 홀로 사시는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였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걸음도 불편해 보이셨죠. 할머니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눈빛만은 맑고 영롱했습니다. 의붓 아들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고 들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던데.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도 노인정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주말마다 독거노인들께 도시락도 배달하고 말동무도 해드렸지요. 그런 습관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왔을 때 집 앞을 치워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늘 웃으셨죠. 그러다 우편물을 대신 받아 가져다 드리고 가끔 관공서에 가실 일이 있으면 차로 모셔다 드렸어요. 운전을 못하시니 버스 타기도 힘드셨거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할머니와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웃이라는 건 참 따뜻한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울에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선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모시고 면사무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진지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자신이 죽으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저희 부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 집은 대출 없는 단독주택, 시세가 8억은 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에게 준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드린 것뿐인데 할머니는 정이 있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일본에서 자기 가족과 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87살, 평생 모은 재산을 낯선 이웃에게 주겠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와 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나중에 후회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라며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과도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대단했어요. 그 후 매일같이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셨죠. 결국 우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더 잘 모시자고요. 그렇게 변호사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이 작성됐어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를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할머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우린 돈을 바라고 받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시기로 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정,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걱정. 이런 것들이 모여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거겠지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할머니 집에 불빛이 보였어요. 홀로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도토리묵 무침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집의 불빛이 잠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도 잠을 못 이루시는 걸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잠이 없다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제 남편은 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결정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 성격이죠. 저와는 달리 금방 잠들 수 있나 봐요. 저는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나 도토리묵을 만들어 할머니께 갖다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 대문은 늘 열려 있었어요. 시골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몇 번이고 잠그라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이 나이에 뭐 훔쳐갈 게 있겠냐며 웃으셨죠.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할머니는 진작에 일어나 계셨어요. 아침부터 마당에 심은 고추를 돌보고 계셨나 봅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죠. 할머니를 뵙자마자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썼던 일,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절했어요. 그런 큰 재산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아들에게 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들과는 정이 없다고, 오히려 저희 부부가 더 가족 같다고 하셨어요. 새 남편과 재혼했을 때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예 연락도 끊겼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후회하실까봐 한 번 더 여쭤봤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셨어요. 이런 큰 재산을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간절함이 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절하면 더 외로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도토리묵을 드리자 할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래전 고향에서 먹던 맛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자라셨다고 했던 할머니.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음식이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의 채소를 돌보고 점심때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참기름 넣는 비법,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동네를 다닐 때면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우리 동네는 소문이 빨랐거든요. 벌써 할머니가 집을 저희에게 준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이었으니까요. 저 부부 노인네 재산 노리나 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거야? 서울에서 왔다더니 역시 도시 사람들은 다르네.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소문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소문이 무서워 발길을 돌리면 그건 할머니를 2번 외롭게 하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면사무소 가는 길에 옆 동네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강할머니 재산을 다 받는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할머니가 먼저 제안하셨다고 저희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만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결정을
제가 이웃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점점 커지는 소문에 대해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회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혹시 할머니께서도 그런 소문을 들으시면 어떡하나. 할머니 마음에 상처가 날까 걱정됐습니다. 그 주 토요일 남편과 함께 할머니 집에 대청소를 했어요.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고 오래된 가구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웃으시며 우리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주셨죠.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았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화장해서 고향산에 뿌려달라고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어요.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나이가 있으니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미리 부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장례 비용이라며 저희에게 주시려 했어요. 정말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도 모자라 장례 비용까지 주시겠다니 그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정성껏 모시는 것뿐이었죠. 여보, 나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마당 채소를 가꾸며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가끔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웃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마을 행사에 가도 사람들은 저희를 피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 억지로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저희의 진심이 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시선쯤은 견딜만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모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쓴 이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요. 이제 자신의 집이 좋은 사람 손에 가니 걱정 없이 갈 수 있다고.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에게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든 어떤 시선이 따가우든 할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의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유언장을 쓴 날로부터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8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준비를 거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8억짜리 집을 받게 될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때도 가끔 들러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도토리묵, 고구마 줄기 볶음, 시금치 나물. 할머니 입맛에 맞는 반찬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할머니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따가워졌어요. 노인 재산 놀이나 보네 라는 소문이 더 심해졌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제안하셨다는 걸 말하면 할머니께 누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도 있었지만 그냥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죠. 할머니는 귀찮다고 불편해 하셨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따라 나서셨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더운 날씨에 할머니 집 에어컨을 점검하고 방충망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할머니 집 마당 잔디를 깎았어요. 덕분에 할머니 집은 동네에서 가장 깔끔한 집이 되었죠. 가끔은 할머니가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받게 될 집값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생각이 아주 짧게 스칠 때가 있었어요. 쏘스라치게 놀랬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우린 더 열심히 할머니를 모셔야 해요. 이런 불순한 생각이 들지 않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더 정성껏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치 그런 생각에 대한 속죄를 하듯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나이에 비해 좋은 편이었어요.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대체로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부부의 정성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노인 재산 노리는 부부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할머니를 잘 모시는 이웃이라는 평가도 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아침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셔갔더니 독감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 집에서 밤을 새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간호했죠. 열이 심할 때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깨워드렸어요. 낮에는 미음과 죽을 끓여 조금씩 먹여드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할머니 상태가 호전됐어요. 열도 내리고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부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을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8억짜리 집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진심이 온전한 건지 아니면 유산에 대한 기대가 섞인 건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을 쓴 이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요. 이제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집이 좋은 사람 손에 가니 걱정 없다고. 그 말씀에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집값을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부부의 경제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아들은 코인 투자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답니다. 가끔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유산은 저희에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성껏 모셨죠. 할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첫눈이 내린 날 할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말씀하셨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고. 그 말씀에 괜스레 마음이 쓰였지만 저는 웃으며 더 따뜻한 목도리를 드렸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할머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기침이 잦아지고 가끔은 밤에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나이 탓이라며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걱정됐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할머니 댁의 난방을 더 강화했어요.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창문에 단열재를 보강했습니다. 할머니는 돈 많이 든다며 말리셨지만 저희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연말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저희 부부를 불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한 해 동안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다고 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떡국을 끓여 세 사람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도 건강히 지내자며 웃으셨어요. 저희도 덩달아 웃었지만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할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밤에도 병원에 남아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돌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할머니 상태는 조금씩 호전됐어요. 열도 내리고 기침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 유언장을 쓴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제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셔온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약해진 모습이었어요. 거동도 불편해하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번갈아 자며 돌봤어요. 남편은 낮에 회사에 가고 저는 밤에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는 거라고.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저 할머니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지만 할머니를 모시는 정성만큼은 변함없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할머니의 유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서둘러 할머니 집에 갔더니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른 119를 불렀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겼지만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할머니의 바람대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었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성의를 다하기로 했어요.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만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다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 너머로 할머니 집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실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가고 저희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들인 장례식 비용으로 우리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이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호사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가연 씨, 오랜만이네요. 할머니 장례는 잘 치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유언장에 따라 집을 상속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뭔가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씨, 그게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할머니가 유언장을 변경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유언장을 변경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유언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희 부부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한 지 딱 한 달 후에 변경되었더군요. 새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어요.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일본에 살고 있는 아들 김재호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셨는지, 그리고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안한 얼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혼자 오셔서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편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박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위에는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체로 가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로지 할머니의 편지로 가득 찼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먼저 편지를 읽어보자는 그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가득 찬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연이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제 너는 이 편지를 읽고 있겠구나. 먼저 너와 너의 남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4년 동안 이 외롭고 나이든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줘서 고맙다. 그런데 가연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유언장에 관한 일이야. 처음에 내가 우리 집을 너희 부부에게 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 이유를 말하자면 사실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었단다. 그건 바로 이 집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달라는 거였어. 남편은 재호를 진심으로 아꼈거든. 그때는 재호와 연락이 끊겨 있어서 약속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네가 이웃으로 들어오고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나도 모르게 너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렸단다. 그때는 솔직히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약속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결국 유언장을 바꿨단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너희에게 주고 싶었어. 너희처럼 따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가연아, 너무 미안해.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해서 너희가 실망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하지만 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니 지켜야만 했단다. 너희와 보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단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나를 원망하지 말아주렴. 이 세상 어디에도 너희 부부처럼 좋은 이웃은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란다.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강희숙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자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4년 동안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집을 준다는 말로 저희를 4년 동안 묶어두고 무료 간병인처럼 부려먹은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쓰디쓴 맛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